재수생활하느라 힘들죠? 힘든 거 아는데, 지난주에는 선생님이 강남 이제 하이퍼 의대관에 가서 특강을 했었고, 내일은 또 강남 하이퍼 본원 가고, 이게 본사에서 이투스 본사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왔어요. 소위 말하는 한번 쫙 순회갖고 특강 한번 해달라. 다음 주에는 기숙학원들도 이제 특강 가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여기 분명히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들도 있을 테고, 재수하는 제자들 보면은 약간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긴 있어. 그렇다고 불쌍하진 않아. 왜냐? 선생님은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집안 사정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나는 수능 끝나고 재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집안 사정상 힘들다. 그래서 난 재수 못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솔직히 내 옛날 생각해보면 좀 부럽지. 부모님들께서 다 받쳐주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은 좀 복받았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지난주에 의대관 가서도 그 얘기부터 이제 했었는데 물론 힘들 거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여름부터 이제 지치기 시작할 거고 힘들긴 할 텐데 너네는 진짜 복받은 거야. 그것도 이 좋은 학원에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복받은 거잖아요. 그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야 결과도 잘 나오니까. 자, 일단 선생님하고 오늘 얘기를 할 거는 국어 과목 자체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이게 수학이나 탐구처럼 공부할 게 딱딱 단원별로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국어는 그런 과목이 아니잖아요. 국어나 영어같이 이렇게 폭넓게 다루는 과목들은 방향 설정 잘못하면은 아무리 공부에 때려박는 시간이 많아도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방향을 잘 잡자. 뭐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냈던 작년 수능시험 그 작년 수능시험이 여러분들 이곳으로 보냈잖아? 너의 자유에 의해서 여기 앉아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작년 수능부터 이제 좀 우리가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1교시에 작년 국어시험 볼 때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작년 1교시 시험 보다가 온 애들도 그렇게 많았대. 굉장히 어려웠잖아 시험이. 그죠? 이 시험을 좀 돌아봅시다. 작년 수능국어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던 건 맞아. 난이도가 높았던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등급 컷은 이렇게 나왔어요. EBS 발표 자료에 따르면 화작의 1등급이 85점, 언매 1등급이 84점. 이쪽은 화작이만 나, 언매가 나. 언매가 올해 유난히 많던데 화작 선택자 좀 들어보세요. 화작도 꽤 있네. 한 절반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지? 올해 수능도 이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걸 왜 물어보니? 나는 그게 궁금해. 그걸 물어보는 심리가 무엇일까?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필패합니다, 재수생들. 여러분들은 난이도 상관없이 당연히 시험이 이 정도로 어려울 거다라고 가정하고 공부하는 게 맞아. 그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올해 수능국어 난이도가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될까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올해도 이렇게 나올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사기꾼이야. 몰라. 정답은 당연히 모른다지. 올해 출제위원들만 알고 있겠죠. 그죠? 근데 단 이런 건 있어.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출제위원들이 엄청나게 쌍욕을 먹었습니다. 이거 1교시부터 애들 완전 골로 보내버릴 일 있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 작년처럼 안 내려고 노력은 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시뮬레이션이 안 되죠. 시뮬레이션이 안 돼. 이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다고. 이 정도 난이도면 적당한지 누군가에게 풀어보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 항상 출제위원들의 생각하고 애들의 반응이 다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이도가 어떨 것이라는 생각은 재수생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게 속 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좀 쉽게 나오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쭉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난이도는 작년 정도로 좀 어려운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난이도 등급컷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올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세대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건 알고 있지. 지금 고3들, 올해 고3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코로나를 겪은 애들이지. 고1, 2 과정을 정상적으로 보낸 애들이 아니야. 지금 고3 애들. 나도 지금 이제 단과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 고3 애들을 보면서 참 이쁘기는 한데 한편으로 좀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내가 국어 선생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선생님 친구가 이제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올해 고3 올라온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학력저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올해 고3 아이들이 너네보다 더 심하대요. 너네도 굉장히 심하다고 그랬었어 작년에. 그런데 올해 고3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6.25 이래 최저 학력 수준이다. 이 말이 나와 지금.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재수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 수험생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 그리고 올해 고3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죠? 그렇게 멍청하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수에 뛰어든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사실이에요. 올해 고3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많이 낮아. 내 수강생들이 유난히 낮은 것이냐? 선생님 수강생들 뭐 인강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뭐 서울과학고, 하나고, 민사고 이런 애들도 많아. 그런데 걔네들도 그 선배들보다 못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제자 중에서 명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명준이라는 아이인데 신성고 출신의 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원래 목표라는 대학은 서울 4년제 중에서 한 건국대 정도 문과학생이었는데 한 건국대 정도 가면은 좋겠다. 뭐 이 정도 아이. 그런데 맨날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어도 맨 앞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는 친구였어. 그래서 얘가 그래도 건국대 정도는 가겠다. 나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들 이름을 다 알겠어. 이렇게 많은 애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걔는 워낙 성실하고 맨날 항상 고정석이야, 고정석. 아무리 애들이 많아도 항상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하기 3시간 전에 미리 와, 애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습하고 있던 그 성실한 애였어.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코로나 세대 이전이었다면 성실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니야. 왜냐? 고3 올라가면은 다 같이 어지간히 하니까. 다 같이 하니까 티가 잘 안 나잖아, 공부를 해도. 그런데 이 코로나 세대 들어오면서 허수가 너무 많아. 수험생 중에 허수가 너무 많아. 실제로 45만 명가량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중에 35만 명은 허수야. 한 10만 명가량만 제대로 수험 생활을 하거든. 걔네끼리 경쟁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나눠먹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명준이라는 친구가 국어는 5등급이었어요. 근데 수업을 5등급, 4등급 뭐 이렇게 받다가 열심히 들었어. 근데 수능에서 100분위가 100이 나왔어. 굉장히 잘 본 거지. 언매 선택자로 90점대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봤죠. 그리고 다른 과목 점수들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시모집으로 연대 경영에 합격을 했어. 이런 애들이 나와. 그 이전에는 야 재수는 마법이 아니에요. 재수한다고 해서 내가 원래 인서울도 안 되는 애였는데 갑자기 연대를 가고 이런 일은 없어. 재수는 마법이 아니야. 그런데 원래 재수를 하면은 한 2급간 정도 높게 가는 게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고3 때 국민대 정도 갈 실력이었다. 그럼 2급간 정도 높여서 뭐 건국대, 중앙대, 한 중앙대 정도 가게 되면은 얘는 재수 성공했다. 보통 이렇게 봐요. 뭐 중앙대가 정도 갈 실력이었던 애라면 그 다음에 뭐 서성한 연고대, 한 연고대 정도 가면 얘 재수 진짜 성공했구나. 이건데 지금 세대는 달라. 확실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 이렇게. 왜냐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등신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애들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애들은 치고 올라가.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온 건 맞아. 지금 수능이 한 250일가량 남았나? 맨날 정승재랑 나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애들이 이런 걸 모른다 이거야. 뭐냐? 정승재 선수도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하실 거야, 인강에서. 한 8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한 80년 더 살 텐데 한 80년 인생 시원하게 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애들이 그 8개월을 못 참아. 이 얘기를 정승재가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나도 진짜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한 8개월 정도 열심히 했어. 내가 진짜로 목표하는 대학에 갔어. 예를 들면 의대에 합격을 했어. 그럼 문과 애들 다 교대 가고 싶은데 교대에 합격을 했어. 그 뒤로 그냥 인생 끝나는 거잖아. 그 직업으로. 진짜로 8개월 정도 투자하면 내 남은 인생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회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해. 여러분들은 올해 진짜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올해 고3 애들 너무 멍청하다. 여러분들 해볼 만하다. 알겠죠? 올해 수능이 왜 그렇게 어렵다고 난리를 쳤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보면서 방향을 잡아봅시다. 일단 융합 지문들이 좀 많이 나왔죠. 자, 봐봐.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비문학 안에서 이제 해결 지문. 여기서도 여러분들 아마 맛이 갔을 거야. 특히 이과 애들은 읽으면서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가나형 융합 지문이 독서 지문에서 출제가 됐죠. 그리고 문학 안에서도 시 두 편의 고전 수필을 엮어서 출제하는 문학 갈래복합이라고 그러지. 이런 지문이 또 출제가 됐죠. 화작 선택자들은 화법과 장문의 융합 지문 5문제짜리 긴 거 이게 출제가 되고 언어 선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언어 플러스 비문학, 비문학형 문법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죠. 이런 융합 지문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 내신하고 수능 국어가 괴리감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 비문학 융합 지문 나오든가? 그런 식으로 거의 안 나오지. 시나 소설 이런 것도 갈래를 섞어서 융합해서 많이 내느냐 내신에서. 그렇지 않죠. 화법 장문 내신에서 거의 하지도 않았겠지만 했다고 해도 화법과 장문의 융합 지문을 선생님도 학교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그렇게 지문 구성해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중간 기말 그 시험을. 언어 매체도 마찬가지야. 매체 쪽은 내신에서 거의 다루지도 않았을걸. 근데 막상 수능 시험장에 가니까 문법은 5개, 매체는 6개란 말이지. 그리고 문법 문제 자체가 내신은 한 문제 한 문제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 내신과의 괴리감이 많이 커졌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더 잘 알겠죠. 시험장에서 일단 시험지의 형태를 딱 봤을 때 지문 구성이 낯설어. 그러면 안 읽혀. 뭐 그때부터 글이 잘 안 읽히기 시작한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험에서 작년 시험에서 이런 데서 좀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이쪽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 때문에 아마 죽을 뻔했을 거예요. 작년 수능에 독서 영역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죠. 언매든 화작이든 오답률 탑10 중에 7문제 70% 이상이 비문학. 이게 과연 작년 수능만 그랬느냐? 그 전년도 2021 수능에서도 오답률 탑10 중에 70%가 비문학. 그 전년도에는 80%, 그 전년도에 70%,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100%예요. 똑같아. 이건 최근 10년간을 돌려봐도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애들이 비문학을 유독 수능에서 어려워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수능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매년 비문학으로 니네 연맥이는 걸까? 일부러 비문학을 어렵게 출제할까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수능 국어 출제위원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수능 국어 크게 3덩어리잖아요. 문학, 독서, 비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3덩어리지. 평가원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발표를 했어. 세 영역 난이도 분배를 골고루 하였다라고 발표를 했어. 당연한 얘기죠. 왜 매년 비문학만 일부러 어렵게 내겠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애들이 비문학을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한다는 뜻이죠. 그냥 평가원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애들이 비문학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문학보다 비문학을 못해. 선택 과목보다도 비문학을 싫어해. 왜 그런 걸까? 이건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어. 국어 교육과정에.
여러분들 고1 때부터 일주일에 국어가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 뭘 중점적으로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문학 중심이었을 거예요. 문학하고 문법 조금씩. 학교에서 정보량이 많은 과학기술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이라든가 경제 지문에 그래프 문제나 계산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라거나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뭐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은 국어 시간에 많이 다뤘죠. 이게 문제야. 이건 너희들의 문제는 아닌 거거든. 분명히 수능 시험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면 문학도 17문제, 비문학도 17문제 했으면 균형 있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학교 수업이. 왜냐? 내신 내기가 힘들어, 비문학은. 내신 문제 내기가 힘들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작품을 따다가 그냥 문제만 만들면 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수능, 국어, 비문학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죠? 어떤 책에서 글을 따다가 출제하는 지문이 아니야. 왜 작가 제목이 안 써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본인이 문제 내기 좋게 직접 쓰는 글이에요. 근데 학교 내신을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대비 수월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학교의 교육은 문학, 문법 중심으로 좀 돌아가.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문제인 게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이냐 언내냐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선택 과목도 정상적이면 이렇게 가는 거지. 고1 때 화작도 학교에서 좀 배워보고 언어 매체도 문법뿐만 아니라 매체 영역도 좀 배워보고 그리고 고3 올라가면서 내 성향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정상이잖아. 너네 고1 때 한번 생각해봐. 학교에서 과연 화법과 작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느냐. 그런 학교 자체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 언어 매체도 고1 때 문법은 내신 내기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 좀 했어, 분명히. 그런데 6문제를 차지하는 매체 파트. 고1 공통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 분명히 매체 파트가 있는데 거의 그냥 읽어봐. 그리고 내신에도 잘 안 내고 이거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또 언어 매체도 사실상 문법 빼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그리고 고3 올라가면서 선택을 강요받아. 나는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재수생이 되어서도 작년에 엄매하고 박살났는데도 올해도 엄매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건 맞아. 특히 국어 쪽이 사실은 선택 과목을 나누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야, 이게 영어로 치면 어떤 거니? 영어로 치면 어떤 애 시험지에는 문법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애 시험지에는 문법 문제가 없는 거잖아. 언어를 다루는 과목에서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이거는. 화작이 원래 수능 국어에 듣기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듣기평가가 사라지면서 스크립트 형태로 주고 출제하는 게 화작인데 영어로 치면 어떤 애 시험지에는 듣기평가가 있고 어떤 애 시험지에는 듣기평가가 없는 셈이라고. 말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수능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야. 뭐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언내든 화작이든 올해도 비문학이 어렵게 나올 거는 분명해요. 알겠죠? 그래서 올해 비문학 공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자, 다음 세 번째, EBS 문학 체감 연결이 상당히 높았죠. 여러분들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재수생들은 특히 재수 학원에서도 EBS를 잘 다뤄주지 않습니다. 보통 기출 막 요것만 쫙 강조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잘 들으세요. 영어는 현행 국어로 바뀌면서 영어는 EBS의 파괴력이 예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게 맞아요. 맞는데 작년에 대치동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 뭐가 문제가 됐냐면 EBS 연계율이 원래 70%였는데 작년부터 50%로 줄었죠. 작년 수능은 결과적으로 51% 연계가 됐어요, EBS가. 그리고 원래 직접 연계였는데 간접 연계라는 말로 바뀌었지. 거기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과목이 사실 영어입니다, 영어고. 수학은 원래 EBS랑 크게 관련이 있진 않으니까. 근데 이 국어가 EBS 수능 특강이 작년에 나왔을 때 대치동의 많은 선생님들이 무슨 기출을 하느라 EBS 분석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너네 어차피 학교에서 하잖아, EBS. 학교 내신에도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러면서 EBS를 좀 소리한 측면이 있었어.
선생님은 작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어의 연계 방식이 그 전하고 달라질 수가 없어. 이건 과목 특성상. 분명히 지문 연계가 문학에선 이루어질 테고 비문학은 소재 연계나 이런 게 분명히 될 테고 달라질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3월 달부터 바로 EBS 수능 특강 분석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작년에 딱 실시가 됐을 때 알지 여러분들? EBS 수특에서 내 지문이 연계가 됐지. 그냥 문학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고. 그리고 수능에서는 새 지문이 문학 파트에서 연계가 됐죠. 만약에 작년에 EBS를 좀 소홀히 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올해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EBS 다 씹어 먹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 국어는 그렇다 일단. 알겠죠? 자, 연계 주문들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시험지에 있던 거고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제 분석 교재에 있었던 건데 작년 수능 이 작품 기억나죠? 김관식 작가의 거산호 2라는 약간은 생소한 작품이죠. 그게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잖아요, 이 작품. 선생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별표 4개 쳐놓고 수업 시간에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됐는데 이 박태부전은 6평 끝나고 나서 대치동에 많은 선생님들이 부랴부랴 이제 방학 특강 그리고 파이널 강의 때 EBS 압축 정리 이러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박태부전에다가 옆에다가 P 이렇게 써놨었어. 여러분들 잘 알죠? P가 뭐니? 패스야, 패스. 이 작품은 안 할 거야, 안 나와 이러고 넘어갔는데 의외의 작품이 출제가 된 거지. 여러분들 박태버전이라는 작품 자체를 작년에 EBS에서 처음 봤을 거라고. 근데 수능에 이와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됐죠. 같은 작품의 다른 부분. 그래도 연계학습을 충분히 한 친구들은 등장인물들이 겹치기 때문에 분명히 연계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EBS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탐군가라는 작품도 EBS에 수록된 작품이었지 그게 수능에 출제가 됐잖아. 이렇게 세 지문이 지문 연계가 됐죠. 그리고 독서 영역도 생각을 해보면 독서 영역은 사실 체감 연계들은 문학보다 좀 낫죠. 여러분들 알겠지만 해결 지문이 EBS 연계 지문이라는 걸 알면서 문제 푸는 애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EBS 연계 지문이었어. 두 글자 겹칩니다. 해, 켈 이거 딱 겹쳐. 그리고 EBS에는 진짜 순수한 인문 철학 지문이었는데 수능에는 인문 플러스 미학 인문 플러스 예술 융합 지문이었던 거지. 그래 방향이 좀 다르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비문학도 연계가 돼요. 선택 과목은요. 선택 과목도 연계가 돼. 그럼 EBS 뭐 공부하란 얘기냐? 세 권 다 풀란 얘기냐? EBS 교재 샀어요? 세 권 다 샀어? 문학만 샀어? 독서만 샀어? 문학이랑 언내 독서는 안 샀어요? 독서는 나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샀어? 과자계량 그거 다 샀네 세 권. 다 샀네요. 남학생들은 어떤가? 뭐 샀니 너는? 독서, 문학, 공통 영역? 너는? 문학만? 그렇죠. 이게 애들마다 다 다르지. 재학생이 EBS를 공부한다면 내가 다르게 얘기했을 텐데 제 수생 입장에서 EBS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어쨌든 EBS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어 영역은. 알겠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방향 이렇게 잡으면 돼. 지금 재수를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씩 다를 거야. 언제부터 시작했니 너는? 2월부터. 그러면 정시문제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잖아. 아, 이미 흐름을 보니까 오케이. 글렀다. 발표 시작했어요? 너 문제부터 했니? 그러면 12월 달부터 했어? 1월 달부터 바로? 그래도 수능 끝나고 한 달 반은 시원하게 놀았겠네. 조금씩 했어요? 이게 시작한 시점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 어떤 친구는 2월 말 이제 정규반 개강할 때 들어와서 이제 공부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거야. 2월 말에 들어왔어? 언제? 3월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11월 중순에 수능 끝나고 3개월 동안 뭐 했어? 그래서 실기 준비했구나. 뭐 그럴 수 있겠고. 넌 언제부터 했어? 정규반이면 2월 말인가?
2월 21일. 그만 3개월 시원하게 놀고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버렸어? 의대 가려고? 그럼 왜? 보통 의대 가려고 이렇게 바꾸는 친구들은 있거든. 또는 교대 가려는 친구는 이과 수업 못 해먹겠어 그러면서 문과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뭐 어쨌든 뭔 생각이 있겠죠. 이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국어 공부 시작은 이것부터 하셔야 돼. 국어 학습법 제대로 잡는 거. 영역별로 문학은 이렇게, 독서 영역 이렇게, 선택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문학 안에서 현대시는 이렇게, 고전시가는 이렇게, 현대소설 이렇게, 고전소설 이렇게, 수필과 극문학은 이렇게 영역별로 학습법을 잡는 게 제일 먼저야. 근데 대다수 애들은 뭐부터 하느냐? 이거부터. 그나마 전영역 개념학습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거의 없어. 애들 뭐부터 하느냐? 기출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기출부터 푸는 거야. 일단 풀어보자. 기출. 일단 돌려보자. 3회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 소리 조금만 조정하자. 소리가 찢어지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방향 잡으면 안 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대로 전영역 학습법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국어 학습법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전영역 개념을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3 때도 이런 과정이 빠진 상태로 그냥 갑자기 수특을 푼다거나 또는 그냥 기출 들어간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그렇게 공부하면은 무너져요, 결국은. 뒤로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 그리고 수능이 작년처럼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박살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은 인강에서도 커리를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개념부터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바로 그냥 기출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면 선생님은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국기공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일단 학습법부터 잡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건 EBS를 하건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해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출 풀거나 EBS 풀면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에서 또 무너질 거야. 이게 일단 앞부분에서 잡혀 있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여름 시즌에 많이 풀어야 되는 거죠. 여름 시즌에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에 모의고사 같은 걸로 실전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거겠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1년을 보내시면 돼. 여기 플러스 EBS 연계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작년에 시간 안에 못 푼 학생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예년에 비해서 작년은 수능 국어의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어. 짧아졌는데도 시간 안에 못 푼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 자, 그냥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한 줄을 찍었다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굉장히 좀 급하게 풀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간 모자랐다. 굉장히 많죠. 이게 올해도 반복되면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최소한 시간 안에는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선생님이 여기 여름에 타임어택이라는 선생님 시간 단축 강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작년 기준으로 신문 뉴스 찾아보시면은 시간 안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낸 학생의 비율이 40%예요. 60%는 시간의 압박을 느끼며 또는 시간 안에 못 풀어서 한두 지문을 찍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점수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건 알 거야. 1교시를 내가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일단 망했다는 생각은 안 들 거야. 시험 망했구나.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 시간 안에 못 풀어서 고민을 해. 이게 국어 강사들의 전통적인 고민이었어. 전에 이제 박모 선생님이라고 있어. 국어 선생님. 지금 이제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애들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시간 안에만 풀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애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얘기 많이 했었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선생님 제가 시간 안에 맨날 못 풀어서 한두 주면 찍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풀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야 그럼 빨리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빨리 읽기 싫어서 빨리 안 읽는 게 아니잖아. 그죠? 또는 어떤 선생님은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풀어봐. 그게 되면은 그냥 시간 안에 풀겠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전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선생님이 국어 강사 중에 최초로 시간 단축과 관련된 책을 냈어. 국어 영역 시간 단축. 그리고 그거를 타임어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강의를 했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지금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대표 강의가 됐는데 올해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시간 안에는 푸셔야 돼. 그게 단순히 빨리 풀려고 노력한다, 모의고사를 수차례 반복해서 연습한다 이걸로 되는 건 아니고 영역별로 다 세분화해서 쪼개가지고 현대시, 고전시가 원문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용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영역별로 지문을 빠르게 읽는 방법 그리고 영역별로 문제 유형에 맞게 예를 들면 비문학 문제 유형하고 시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다르잖아. 그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을까 이 연습을 한 애들만 올해 난이도와 상관없이 또 다 풀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 연습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서 또 정연처럼 타임어택 강의를 여름에 특강처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냐고 하냐면은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미리 선생님 여름 특강을 예약을 했고 마감이 났어요.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마감이 됐어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고민이 이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혹시 못하게 되면 선생님 인강으로는 올릴 거니까 그거라도 선생님 강의 특색 있는 강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시간 안에는 일단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올해는 반드시 시간과 관련해서도 연습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고 자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영역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안 덥니? 나만 더운가? 안 더워요? 안 더워? 너 왜 이렇게 덥지? 자 그래 그냥 할게요 그럼. 일단 문학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학 일단 첫 번째 문학은 개념학습이 중요한 파트죠. 여러분 비문학하고 비교해봐. 문학 개념 강의들은 인강 선생님들 다 가지고 있지. 비문학 독서 영역 개념 강의 독서는 개념 강의라는 말 자체가 좀 어색하죠. 알아야 될 개념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 근데 문학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수 개념들이 있잖아.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고3 때랑 달라야 되는 건 이거야. 실전적 개념학습이 돼야 돼. 죽은 개념학습을 하면 올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수학은 1등급하고 4등급이 많이 달라요. 실력 차이가 확연히 나. 1등급이 아는 것들을 4등급 애들은 모르니까 못 푸는 거야. 정승재가 그랬어요. 1등급과 4등급은 인간의 종류가 다르다. 수학은 그렇대 수학은. 근데 국어 1등급과 4등급이 국어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것 같니? 다시 말하면 국어 1등급 애는 아는 개념을 4등급 맞는 애는 그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못 풀까? 더 쉽게 말하면 국어 1등급 맞는 애는 역설법이 뭔지 아는데 국어 4등급 맞는 친구는 역설법이 뭔지 몰라서 문제를 못 풀까? 그렇지 않아. 1등급이든 4등급이든 반어법, 역설법 이런 거 알아. 역설법 알지? 반어법 알지? 작년에 국어 몇 등급이야? 그래. 딱이잖아. 그지? 과연 개념을 몰라서 내가 그 등급을 맞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죽은 개념 학습이 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시를 읽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박재삼 시인의 수정가 올해 EBS 수능특강에 나오는데 쭉 읽다 보니까 뭐 일럭에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이렇게 나왔다. 이 푸른 그리움이라는 말을 그냥 지나치는 애가 있고 아 이게 지금 그리움이 푸른색이야? 그리움이 푸르를 순 없는데 이게 내가 공부했던 추상적 대상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표현이 쓰인 부분이구나 를 캐치할 수 있는 게 실전적 개념학습 살아있는 개념학습이야. 내 대다수의 아이들은 뭐냐면 역설법
앞뒷말이 모순이 돼갖고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있지. 개념어의 의미는 알아. 근데 작품을 쫙 읽으면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곳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인. 그냥 지나가. 거기 역설이 분명히 쓰인 구절이 있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이게 죽은 개념학습이야. 1등급과 4등급 개념학습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 수능 국어에서 살아있는 개념학습이란 그 개념어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쓰인 부분이 작품에 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개념학습이야. 올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개념학습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학에도 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실전적 개념학습. 자, 그다음 두 번째, 영역별로 지문 독해법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시를 읽는 방법과 소설을 읽는 방법이 똑같겠니? 당연히 다르겠지. 장르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소설을 읽는 방법과 극문학을 읽는 방법은 똑같을까? 당연히 다르지. 소설은 대사 부분도 있지만 서술 부분도 있잖아. 근데 극문학은 대사로 쭉 진행이 되잖아. 읽는 방법 자체가 당연히 다르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글씨다 이러면서 막 읽어. 그리고 문제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리마인드해서 풀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올해는 좀 달라야 돼. 영역별로 현대시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하는 거구나. 배워서 아는 건 의미 없습니다. 배운 작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에서 평가 요소는 이거죠. 수능 출제위원들이 그거 왜 이래? 잠깐만, 이게 유선 마이크 있지. 없네, 유선 마이크. 자, 일단 조금 듣기 불편해도 그냥 들으세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지금? 문학에서 영역별로 독해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현대시를 수능 출제위원들이 너네 이 작품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지?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작품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가 지문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지문에서 끌어낼 수 있겠니? 이걸 평가한단 말이야.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어? 절대로 이걸 묻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많은 작품을 공부해서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 마인드로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어떤 작품이 나와도 내가 내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영역별로 읽는 방법이야. 현대시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고전시가도 작년은 원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재작년에 3위인곡은 아예 생짜 원문으로 출제가 됐어. 그러면 재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문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원문이 나온다면 고전시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다. 읽어내는 방법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 그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그냥 기출 푸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올해도 또 골로 갈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소설 부분에 출제되는 7가지 문제 유형이 있죠. 소설을 언제까지 그냥 인물, 사건, 배경, 이지랄하고 있으면 안 돼. 시,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막 와다다다 선생님들이 정리해주면 그거 받아 쓰고 앉아있다. 너넨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공부하니까 니네가 작년에 그렇게 공부해 시험을.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EBS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 그 문제 유형에 맞는 요소를 지문에서 끌어내는 걸 공부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대다수 애들은 EBS 수업 선생님들이 막 내용 알려주면 막 받아 적다가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써준다고. 소재, 주제, 갈래, 특징, 작가의 작품 경향 설명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수능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EBS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능 문제 유형에 맞게 그 요소들을 일단 공부를 하고 그걸 지문에서 스스로 끌어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영역별로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EBS 연계학습. 아까 얘기를 했지. 문학 파트는 최소 3회 독이다. 수특수한 최소 3회 독이야. 세 번은 모셔야 됩니다.
알겠죠? 야, 맨서는 지금 수업이 니네가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 아닌가 여기? 그 중에 EBS 수업 지금 있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재수생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EBS도 재학생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하냐? 알아서 잘 안 해. 그냥 문제나 풀겠지. 오늘은 세 지문 한번 풀어봐야 세 페이지 풀어야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답안지 보고 넘어가겠지? 그 상태로 시험장에 가면 너넨 연계성을 못 느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EBS를 제대로 3회 도분하셔야 돼. 그래야 작년처럼 올해도 무조건 문학에서 세 지문 이상 연계될 겁니다. 알겠죠? 3회 독하세요. 문학은 3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일단 첫 번째, 비문학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죠.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아. 비문학 잘하려면 잘 읽고 잘 풀면 돼. 너무 허무한 얘기지. 잘 읽고 잘 풀면 돼요. 비문학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독해력이거든. 선생님, 수능은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 아닙니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국어 영역 설명회를 가거나 또는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 하시죠. 아까 원장님도 밖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던데 수능은 사고력 시험 아니냐? 수학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국어는 사고력을 측정한다. 너네 한번 잘 생각해봐. 사고력이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지. 생각하는 힘을 측정한다? 너네 잘 생각해봐라. 45문제 올 객관식이야. 오지선다 객관식. 객관식이 뭐냐? 그 출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답은 3번이야 라고 이미 지정을 해놓은 거야. 우린 그거 찾는 거야. 그게 어떻게 나의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냐?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건 이상한 거야.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은 논술 같은 거지. 어떤 주제 같은 걸 딱 던져놓고 이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이건 진짜 사고력 측정하는 시험이야. 근데 올 객관식의 45문제로 아이의 사고력을 측정한다? 불가능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선생님들이 듣기 좋게 사고력이 중요하다, 사고력이 중요하다, 국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요. 19년 동안 이미 여러분들의 사고력, 생각하는 힘,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어. 생각하는 힘을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사고력을 바꿔준다? 그거 다 사기꾼이야. 불가능해.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19년 동안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생각을 하게 돼. 사고력이 달라져.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 그게 사기꾼인 거지 뭐냐. 너네 사고력은 못 바꿔줘. 누구도 못 바꿔. 근데 독해력이라든가, 왜냐면 수능 국어는 어떤 문제 푸는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결과적으로. 특히나 수능 국어는 다 정해져 있는 오지선 다형 아니냐. 그죠? 그 중에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문학은 이제 영역별로 본인이 읽어내는 영역별 독해법이 중요한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 영역별로 나눠서 그게 되진 않지. 너네 생각해봐. 시 읽는 것과 소설 읽는 건 다르잖아. 그러면 비문학 인문 읽는 것과 비문학 사회 읽는 것, 이건 다르니? 그렇지 않아.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문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독해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독해력이 결국 뭐냐면 독해력, 독이 뭐야? 읽는 거. 해가 뭐야?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독해력이 선생님 독 읽어요. 해석을 하죠. 야, 그게 영어면은 독해력이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묻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독서 영역 비문학 다 한글로 써 있잖아. 고전문학처럼 고어 표기가 있거나 한자어가 있거나 이렇지도 않잖아. 해석이 아니야. 우리말을 뭘 해석을 해. 독해력은 결국 읽고 해는 이해하는 능력을 묻겠다 이거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것도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이 뭐 수업 부반비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SP 구조, QA 구조, 이항 대립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잖아. 지문 구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지문 구조에 맞게 지문을 기술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비문학은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문학을 잘하려면 한 지문을 읽는다 해도 내가 뭔가 이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는 느낌인데 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뭔가 내가 이 지문을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와다다닥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에서 정보만 누적되고 그 상태에서 선택지를 봐.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 너네 이런 거에 무한반복일 텐데 그렇게 아무리 문제집을 많이 풀어도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를 읽어내는 방법이라든가 문단의 구성 원리에 따라 글 읽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글을 읽는 기술을 배워서 읽고 이해하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느낌으로 읽는 연습. 이걸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기출 분석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EBS에서 하려던 얘기를 할게요. 문학은 기출보다 EBS가 중요합니다. 문학은 기출보다 EBS가 중요해요. 기출, 이미 나올 출, 이미 출제된 문제란 얘기잖아. 잘 들어? 최근 5년 안에 출제됐던 문학작품은 올해 수능시험에 때려 죽여도 나오지 않는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기출을 최근 5년을 공부하죠. 문학의 기출 분석은 내용 학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기출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여기 역설법 보고 여봐 한장하고 역설법 막 이러면서 공부해요. 제발 의미 없는 짓거리 하지 마. 그 지문 안 나와. 내용 학습을 하는 게 아니야. 내용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 중심으로 지문의 구성 원리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문학은 EBS 지문은 최소 3지문 많으면 4지문까지 연계가 될 거야. 그래서 문학은 EBS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기출 3회 독을 할 생각이었다면 EBS 3회 독으로 바꾸세요. 지문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독서 영역은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니네가 더 잘할 거야. EBS 같은 경우엔 EBS보다 기출이 더 중요해. 비문학의 경우. 비문학의 경우에는 기출이 EBS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어차피 비문학은 체감 연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EBS의 파괴력이 문학보다는 떨어져. 그리고 EBS 지문, 아무리 비문학 지문을 윤문을 잘해서 글을 깔끔하게 썼다 하더라도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출제된 그 비문학 지문의 어떤 문장이나 문단 구성, 글 전체 진행의 퀄리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출이 더 중요해. 비문학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EBS 안 풀어도 되겠네요? 아니, 재학생이면 오냐라고 했겠지만 재수생은 풀어야 돼. 너네는 EBS 수능 특강 독서 영역 풀어야 돼. 3회독 아니야. 한 번 제대로 풀면 돼. 한 번만 제대로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기출을 2회독 정도를 하세요. 비문학을. 알겠나요? 그게 맞을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지문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 푸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야 됩니다. 어떤 애들이 비문학을 못하냐면 지문을 쫙 읽어. 그러고 나서 자신의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 그리고 선택지 5개 중에 제일 맞아 보이는 거 답으로 써. 얘는 발전이 없을 겁니다. 자신의 머리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문제가 원하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답으로 직결시킨다고 생각을 해야 돼. 비문학은 기본적으로 문학하고는 달리 함축성이라는 게 없어요. 함축적인 비문학? 이런 건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지문에 특정 작년에 출제된 그 기술 지문 되게 짧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빅엿을 선사했죠. 이 짧은 그 자동차 기술 있잖아. 위에서 화면 내려다 봤는데 요거 되게 어려웠을 거야. 철저하게 이렇게 지문의 특정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답의 근거를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도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지문과의 교집합을 찾는 게 우선이다. 지문과의 교집합은 지금 요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선택지도 너네 선택지 45문제 선택지 5개 다 보면 때려 죽여도 시간 안에 못 풀어. 45문제 선택지 5개 선택지 225개 225개를 다 따지고 시간 안에 푼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객관적인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선택지에서 답이 끝나버리면 그 이후의 선택지는 안 보는 것도 좀 습관할 필요가 있어. 물론 거기서는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완벽하게 끝났다. 밑은 보지 않겠다.
너는 이건 약간 찝찝하다 그러면 뒤까지 봐야겠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잡혀야 되는 거지. 알겠죠? 철저하게 지문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 그리고 이렇게 지문은 스스로 분석 정리하는 연습. 이 분석 정리도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에 맞게 정리를 해야지. 니네 맨날 하는 거 이런 거지. 1문단 쭉 선생님들 읽어주고 1문단 소주제 정리, 2문단 읽어주고 2문단 소주제 정리. 그렇게 공부하면 너네 올해 멸망할 것이다. 비문학에서. 남이 써주는 각 문단별 소주제가 무슨 의미가 있지 너희한테? 그거 야, 공부는 받아쓰기가 돼서는 안 돼. 근데 국어 시간에 거의 모든 애들은 글씨 연습하고 앉아있어. 받아쓰기. 그리고 지문이나 문제에 빽빽하게 뭔가 써있다 싶으면 와, 나 공부 좀 했나봐 이러고 있습니다. 1점도 오르지 않는다. 소주제를 문단별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 이해하는 방법,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도 좀 고민해야 돼.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읽기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보기박스 3점짜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금보다 잘 맞출 수 있을지. 경제지문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도 사실 고민해본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 선생님 이것도 좀 깜짝 놀랐어. 얘들아, 올해 수능에 어떤 내용의 지문이 출제될진 아무도 몰라. 안다고 하면 다 사기꾼이야. 근데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진 니네도 알고 있어. 왜냐면 수능이 28년간 치러지면서 문제 유형은 이미 고정이 됐어. 너네 지문의 내용이 달라지지 그 밑에 있는 문제 스타일은 맨날 뻔한 거 아니야. 첫 번째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문제, 만약 일치 문제라고 하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문제, 기억이나 니은 이런 거 밑줄쳐 있고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번째 문제, 보기 박스 같은 거 딱 던져주고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문제들 아니냐. 문제 유형은 뻔해. 그러면 각 유형별로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까? 그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시간 단축 강의 타임어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시간 단축도 돼.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 그런 걸 해본 애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방 독해가 안 되는 지문은 예를 들면 작년 경제 지문 브레턴 우즈 체제, 그거 기억나지? 환율 지문, 그거 기억나요? 금달러 저거 이렇게 한 거? 그 지문이 과연 한방 독해가 되느냐? 그게 안 되면은 끊어 읽고 끊어 풀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국어 비문학, 특히 비문학 수업들이 많이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흘러가면서 특히 대치동 수업이 그랬는데 이쪽에 시대인재가 들어오면서 목동 수업도 비슷해지고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시대인재에서 오라고 3번이나 연락이 왔었어. 근데 한 번 대치분당 쪽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안 한 거예요. 안 했었는데 요즘 수업들이 국어 수업이 어떻게 많이 흘러가냐면 이건 특정 누군가의 수업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대다수의 대치동이나 목동 수업들이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데 비문학 잘하려면 차분한 마음으로 1문단부터 지문에 반응하면서 글을 읽어간다. 김동수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난 김동수 선생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야. 많은 수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비문학 수업들이 차분하게 지문의 내용을 지문에 반응하면서 읽어가되 여기 내용과 내용을 연결해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독해를 해.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장악한 상태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는 거야. 이게 되면 국어 공부할 필요 없어. 수업 들을 필요도 없고 인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지금 수능 봐도 돼. 야, 니네가 예를 들면 경제지문 브레턴 우즈 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차분이 되냐 일단? 읽다 보면 흥분되지 않니? 야, 나 망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차분했다고 치자. 읽어. 너네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걸? 내가 지금 글씨는 읽고 있는데 내용이 머리에 남질 않는구나. 그야말로 뿌역뿌역 읽어가는 그게 뿌역뿌역이지. 그게 뿌역뿌역. 내용이 머릿속에 구조화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복잡하게 머릿속에 누적이 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일단.
그리고 일단 꾸역꾸역 마지막 문제까지 읽어. 다 읽었다. 그리고 나서 1번 문제를 딱 보는데, 첫 문제를 보는데, 우와, 기억이 안 나. 선택지 한두 개는 기억나는데, 이 기억 안 나. 그럼 어떡해?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또 봐. 그 부분을 또 읽어. 어찌어찌 한 문제를 풀었어. 두 번째 문제, 추론 문제를 푸는데 선택지 1번 딱 보는 순간, 우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한번. 이것도 찾아가. 막 이렇게 가. 그리고 보기박스 문제, 오답률 상당히 높아지고 여기. 보기박스 문제 딱 푸는데, 이건 내가 풀 거 아니야. 못 풀겠는 거야. 이건 아니다. 일단 넘어가자. 거의 이런 상태였을걸? 기본적으로 너네는 독해력이 좋을 수가 없어. 니네 세대는. 이게 여러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디어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야. 막말로 독해력은 니네 엄마 아빠가 더 좋아. 어렸을 때부터 신문이라든가 이런 깨알 같은 글씨 읽으면서 자란 세대라서. 근데 너네는 화면이 익숙한 미디어 세대입니다. 그 화면 자체도 요즘에는 무슨 쇼츠라고 해가지고 긴 거 안 보려고 그래. 짧은 것만 좋아하지. 여러분들의 성향과 요즘 수능 비문학은 안 맞아. 그냥 안 맞아.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니네 스타일 아니야. 그냥 시험이.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대학 가야 돼. 나 고민 많이 해봤어. 이런저런 식으로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가르쳐봤어. 결론이 뭐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지문을 장악을 못하는 애들한테 어떤 난이도의 지문이라도 지문에 반응하면서 읽어내서 장악해야 한다. 이거는 폭력이고 강요야. 그렇게 해도 못해 니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긴 글을 한 번에 독해를 해서 장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의 독해력에 맞게 가르쳐야겠다. 그런 지문들은 이라고 선생님이 수업 방향을 아예 바꿔봤어. 되더라고. 돼. 니네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데까지로 끊어 읽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 바로바로 풀게 하니까 그게 좀 달라지더라고. 확실히. 시간도 줄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수업을 한 시간 들어보면 알 텐데 내가 지금 여기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고 풀어야 한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구성되니? 아니. 각각의 문제는 특정한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출제해. 일치 문제의 정보는 여러 문단에 흩어져 있지만 보기박스 문제나 이런 것도 특정한 부분, 그 부분을 근거로 답의 근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야. 특히나 밑줄친 기억, 니은 이런 것들은 해당 문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거야. 근데 그걸 끝까지 읽으면 뒷내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 자체가 희석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쳐다보게 돼.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에 의존하거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찾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한두 문단 읽고 대가리 뽀개질 것 같다. 끊어. 그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 분석을 하면서 문제 푸는 순서와 전략이 잘 잡히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이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명준이라는 친구 비문학에서 싹 몰아서 틀리면서 5등급. 근데 얘가 비문학 풀이법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바꾸고 바로 일단 2등급. 그냥 딱 요거 하나만 바꿨어. 그래요.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등급 3개 점프. 왜냐면 비문학을 항상 그냥 다 읽고 장악이 안 되는데 자꾸 다 읽고 반응하래. 그러니까 답답했던 거야 얘가. 이렇게 풀고 바로 2등급. 그리고 거기서 이제 EBS도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1등급까지 치고 올라간 건데 니네 세대의 독해력에 맞게 공부하시는데 그냥 막 유명한 선생님들이 막 지문에 반응하라, 지문에 장악해야 된다, 막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에 접근해라,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독해해봐라. 안 되는 걸 어떻게 될 때까지 시험장에서. 그런 건 안 된다고. 현실적인 방법. 알겠죠? 자, 다음 5번째. 영역으로 봤을 땐 결국은 올해도 법, 경제, 과학, 기술 이쪽 잡는 애가 비문학 잘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쪽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이 공통 영역. 자, 그 다음 선택 영역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택 과목은. 자, 문법, 언어와 매체, 언어가 문법이지. 엄밀히 말하면 5.5 플러스 5.5입니다. 문법 5.5문제. 그 다음에 매체 5.5문제. 문제 구별상으로는 문법이 5개, 매체가 6개지만 매체 6문제 중에 한 문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이 사실상 문법적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5인데 문법은 일단 첫 번째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입니다.
개념학습이 일단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 이것도 살아있는 개념. 나 어간이 뭔지 알아요. 어간, 영원히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아무 의미 없어. 야, 그런 애들은 듣다, 듣고, 듣지, 들어. 어간이 바뀌네. 그러면 뜻은 어간이 아닌가? 망한 거야, 이미. 실전적 개념학습이 돼야 돼.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학습. 그 다음에 실전 적용 연습. 이거 잘 들어. 문학이나 독서 영역은 지문을 많이 보거나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질적으로 우수한 학습을 해야지 양치기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문학과 독서는 그래. 문법은 양치기로 승부가 돼.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을 거야. 분명히 내가 이 문법적 개념을 알아. 이 보기 박스에서 물어보는 문법적 개념을 내가 안다고. 근데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이건 실전 적용 능력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건 양치기로 극복이 돼. 그래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볼 필요가 있어. 똑같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봐도 여러 유형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해봐야 돼. 쉽게 말하면 문법은 문제 많이 풀라고. 알겠죠? 비문학 문제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매체 파트는 매체를 아마 작년에는 거의 공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갔을걸? 올해는 달라야 돼. 매체에서 분명히 한 문제씩 틀린 애들 많이 있을 거야. 자, 매체는 일단 개념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요건 공부해야 돼. 매체 종류별 특징에 대한 공부는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뉴미디어 안에서도 뭐 카드 뉴스와 블로그 뉴스 뭐 이런 것들의 특징들. 그런 매체 종류별 특징은 공부를 좀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EBS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지 문학은 3회독 독서 영역은 한 번은 풀어야 되고 문학 안 산 사람 빨리 사고 3회독 3회독이라는 게 3번은 똑같은 걸 3번을 풀라는 게 절대로 아니야. 처음에는 한 번 쫙 보고 그 다음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 중심으로 한 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 보기 직전에 한 번 정도 더 보고 기억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내가 아는 지문이 나왔을 때 다다닥 보면서 문제를 풀고 시간을 단축할 거 아니니. EBS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 단축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 독서 영역은 안 산 사람 빨리 사. 한 번은 풀어야 돼. 고3 때 EBS, 수특, 비문학 안 푼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올해는 한 번은 풀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EBS, 수특 그냥 불태워버리면 돼. 안 풀어도 돼. 연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거야. 알겠죠? 근데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잘 들어. 언어 파트는 굳이 EBS로 안 봐도 돼. 개념 학습이 잘 돼 있지도 않아.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아. EBS 문법이. 매체는 반드시 푸세요. 왜냐? 매체 파트라는 것 자체가 작년에 처음 생긴 신생 과목 아니냐 이게. 기출을 풀려고 해도 몇 개 안 돼. 별로 없어. 그러니까 풀 게 없어. 풀 게. 그래서 얘네들이 막 사설 문제집 같은 거 사다가 매체를 푸는데 안 돼. 신생 과목은 EBS 지문이 제일 퀄리티가 좋아. 알겠죠? 언어 매체를 하는 사람들은 수특 언매를 사서 언어는 안 풀어도 좋으니까 매체라도 꼭 푸세요. EBS 반드시 매체 푸세요. 언어 부분은 불태워버려도 상관없어. 매체는 풀어야 돼. 이거 명심하세요. 알겠나요? 자, 다음 화작 선택자들은 화법, 개념학, 화법 작문 선택한 이유가 이거겠지. 문법이 싫다. 너는 나는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 그냥 읽으면 풀 수 있는 게 좋아. 쉽게 말해. 읽으면 풀려. 뭐 이런 이유로 선택하는 애들 많을 텐데 작년 화작 만만치 않았다 난이도. 자, 화법은 개념학습은 살짝 예를 들면 뭐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이 뭔가? 화작이니? 언매로? 왜? 그냥 네? 표정을 좀 높이려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화작이냐 언매냐 했을 때 많은 애들이 낚이는 게 이거죠. 야, 같은 점수면 언매가 표점이 훨씬 잘 나와. 특히 이과 애들.
야, 의대, 약대, 이과 상위권 가려면, 상위권대 가려면 언매해야 돼. 이상하게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어. 그리고 고3 때 화작은 거의 학교에서 잘 안 가르쳐주고 언매 쪽으로 좀 유도하는 느낌의 학교들이 많이 있었을 거야. 아까 말했지, 내신 내기 좋으니까 문법이. 그래서 유도를 많이 한 건데 잘 들어. 작년에 결과적으로 같은 점수로 봤을 때 언매 선택자가 화작 선택자보다 표준 점수가 몇 점 높았느냐? 1.5점. 다시 말하면 화작 선택했는데 다 맞았어. 너 언매 선택했는데 하나 틀렸어. 화작 선택하고 다 맞은 애가 몇 점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학원 설명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작년에 언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위권일수록 언매 하셔야 돼요. 언매를 선택해야 의대 갈 수 있습니다. 언매가 표점이 높거든요. 6평 때는 그랬어. 근데 9평 때 그 간극이 좁혀졌고 평가원이 병신이니? 선택 과목 2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확 벌어지게 출제하게? 그러면 애들이 다 일로 가버릴 텐데 선택 과목을 나눌 이유가 없는데 그게 뭔데? 정책의 실패가 되거든. 그럼 평가원 교수를 다 잘려. 당연히 표점을 유사하게 맞추려고 노력했겠지? 거기에 결과적으로 성공한 이 시험이야. 전체적인 난이도는 너무 어려워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국어 시험이었지만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절은 잘한 시험이야. 결과적으로 아까 봤지? 총 그 등급컷. 언매 선택자 1컷 84, 화작 선택자 1컷 85, 1점 차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런 거 있잖아. 이과 애들은 특히 수학을 대학들이 지정해버리잖아. 상위권 대학이. 확통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미적을 해야 의대에 지원할 수 있고 뭐 기획을 해야 뭐 할 수 이렇게 되잖아. 야, 이과 애들 잘 들어. 화작 선택자 의대 못 쓰냐? 화작 선택자 약대에서 안 받아? 아니야. 상관없어. 근데 애들이 희한하게 난 이과 상위권이니 물어보면 상위권도 아니야. 근데 상위권 대학 가고 싶으니까 나 엄매할 거야. 다들 이러고 앉아있어요. 웃기고들이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엄매에서 한 2개 틀렸다. 화작했으면 내가 다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피를 토하며 후회를 할 것이다. 수능 날. 결과적으로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은 표점이 어떻게 될지 니네가 어떻게 하고 우리 수능 실시도 안 됐는데 그건 모르는 거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본인의 성향이에요. 성향상 나는 그냥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다. 읽었을 때 제대로 읽었을 때 답 나오는 게 좋아. 이런 애들은 화작하면 되는 거고 아우 나는 시간도 맨날 부족하고 그거 다 읽기가 싫어. 그냥 나는 차라리 개념 공부는 좀 빡세게 해도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은 언매를 하는 거고 본인의 성향. 읽는 것이 좋은 애들은 화작으로. 아니 암기할 거 좀 있고 공부할 거 많아도 딱 떨어지는 게 좋으면은 언매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표점을 니네가 미리 예단해가지고 저게 높을 것 같으니까 다 언매할래.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 그 결과를. 그거는 안 된다. 본인의 성향. 과감하게 화작하고 다 맞으면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나도 인강 강사로서 언매 매출이 당연히 더 높지. 화작은 애들이 인강도 잘 안 들어. 근데 나는 애들한테 언매 쪽으로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아. 왜? 수학하고 다르거든 이거. 대학들이 지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문법이 싫은데 언매를 해? 그냥 표점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러다가 작살난다 시험장 가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법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문 유형별 획득 전략. 너 화법이니? 화법의 지문 유형 불러봐. 다시 공부해. 이게 뭐냐면 화법의 지문 유형 딱 하면 대화, 토의, 토론, 발표, 면접, 협상, 강연 이게 툭 튀어나와야 돼. 너네 한번 생각해봐. 발표 지문 읽는 방법과 토론 지문 읽는 방법이 같겠냐? 당연히 다르지. 지문의 플로우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 지문 유형별로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올해 화법에서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죠? 요거 공부하면 돼. 그리고 작문은 개념학습은 거의 의미 없어요. 작문은 개념학습 할 게 없어. 할 게. 그러니까 화작의 언어에 비해서 좋은 점은 공부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 이러잖아. 그래서 화작하는 애들이 많을 테고.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이라고 하는 게 화작 선택자 손 들어봐요.
자, 장문의 문제 유형 몇 개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네가 볼 시험인데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장문의 문제 유형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어떤 원리로 출제되는지 알아야 돼. 예를 들면 글쓰기 계획에서 한 문제가 나와. 그다음 내용 생성하기에서 자료 수집 문제, 자료 수집의 활용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에서 글쓰기 전략 문제가 출제가 돼. 그 다음에 표현하기에서 보기 박스 주고 그 조건 충족하기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돼. 그 다음에 고쳐쓰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 문제 유형 5개야. 이 문제 유형별로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는 3점짜리로 잘 나오는데 이렇게 푸는 거다. 자료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보면서 이렇게 맞춰갖고 푸는 거고, 이런 어떤 스킬적인 측면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장문은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양치기로 안 돼. 아까 문법은 양치기로 된다고 그랬지? 화작은 양치기로 안 돼. 화법은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장문은 문제 유형별 딱딱 객관적인 풀이법, 그거 공부하셔야 돼. 알겠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 선생님 수능 봤던 애들이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고 막 이랬던 건데, 너네도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잘 가. 얘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들은 선재라는 친구인데, 얘가 수능에서 1등급 받고 이게 원래 4등급이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고, 얘가 대박이야. 얘가 결국은 이제 국어 언매 선택으로 95점 맞고, 박나연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의대 꿈은 접어야 할 수도 있겠지만 했는데 붙었어. 의대 합격을 했는데 수능 범수 신형준 미쳤어 하면서 왔지. 여기 지금 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운 애들 있을 텐데, 작년에 파이널 모의고사 3회 선생님이 신형준 모의고사, 내 거 모의고사에 뭘 실어놨었냐면은 환율, 고정환율제도 그 지문을 다뤘어. 브레턴우즈 경제체제지. 그러니까 그게 2주 후 수능에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 경제 지문에서 점수를 많이 땄어. 선생님 제자들이. 요런 애들이 나왔어. 의대 원래 얘도 못 가게 생긴 애였는데 의대 갔고, 얘는 건우라는 친구, 얘는 고려대에 합격하는데 얘도 95점 맞았다고 그러죠. 작년에 수능 만점자는 28명입니다. 국어 영역 만점자가 28명. 그중에 현장에서는 선생님 현장 제자 중에 2명이 나왔어요. 이거 많은 거예요. 2명이면. 전국에 28명인데. 얘네는 그 만점 받은 애들은 아니야. 그 만점 받은 애들은 원래부터 날고 기는 애들이었던 거고, 이런 애들이 이제 5등급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간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EBS도 3회독하고 뭐 하고 한 거예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얘 목동제잖아요. 얘 서현. 얘는 여름방학 때 선생님 수업을 그때부터 들었는데 얘가 아마 재수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수업 들었는데 맨날 70점 3등급 맞다가 수능에서 1등급 받았어요. 얘도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어. 너네도 돼. 근데 이걸 잘 보세요.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애들 중에 제일 감동적이네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테니스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공부해서 대학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야. 원래는 테니스로 그냥 특기자 전용으로 대학 가면 되는데 한 체대 이랬는데 내가 공부 시작한 거야. 얘가 대학 붙었다고 선생님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 병원에서, 얘는 병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17시간, 18시간까지 공부했대. 수술을 하고 나와서도 내 어휘책, 오늘 어휘책 받았을걸? 이 어휘책을 틈틈이 보고 폐혈증으로 얘가 중환자실 들어가서 죽을 뻔했었거든. 근데 중환자실에서 선생님 모의고사 숙제를 다 했어요. 얘가. 동생이 와서 숙제 받아가고 막 이랬었거든. 얘가 이제 항상 통증이 있어갖고 마약성 진통제 달고 이러면서도 열심히 했대. 내가 공부하는 대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대. 얘가 국어가 6등급이었는데 다 맞았습니다. 수학이 7등급이었어. 운동하던 애니까 당연히 못하지. 다 맞았어. 작년제자 아니야. 재작년제자야. 작년 수능 말고 재작년 수능. 이투스에 한참 이렇게 떠 있었어. 장학생으로 얘가. 그리고 얘가 영어는 1등급을 받았고, 탐구 영역은 얘가 과탐 선택했는데 2과목이 다 9등급이었어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때까지. 근데 수능에서 50, 47이 나왔어. 한국사 1. 전 과목 합쳐서 1개 틀린 거지. 얘가 서울대학교 7회에 합격을 하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어. 정가영, 지금 개명해서 정세훈이라는 친구야.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 본인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봐.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인 하고 있는 게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지? 한번 잘 생각해. 그러니까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여러분들. 원장님도 워낙 빡세게 여러분들 관리 들어갈 거고 하니까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런 애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공부 환경이 일단 너무 좋아. 이게 해서 보면은 시설도 좋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 애들이 이상한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시대인지를 다녔으면 대학을 더 잘 가지 않았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런 애들은 예를 들면 현우진 뭐 과목별 1타들이 달라붙어서 과외를 해줘도 대학 못 갔으래요. 어차피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애들도 있잖아. 이런 애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고급 교육 받으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 진짜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컨텐츠 있잖아. 컨텐츠 수준이 안 되면서 막 이건 뭐 이거 잘 풀어. 그냥 왜 공부 잘하는 우리 반 애가 푸니까 나도 저거 할래. 한 회당 막 12,000원씩 하는데 엄마 나 저거 10회차 빨리 끊어줘 하게. 제발 이상한 짓 좀 하지 마. 선생님 올해 한수하고 손잡고 지금 EBS 전지문 변형 문제도 나하고 한수하고 같이 만들었어. 너네 지금 뭐 한 주 뭐 이런 거 받고 그럴 거야. 학원에서 한 주 프라임 교재랑 나오면 봐봐. 그 안에 저자가 나로 돼 있어. 같이 손 잡고 지금 다 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컨텐츠, 좋은 컨텐츠 푸는 것도 물론 좋아. 근데 컨텐츠를 수집하려고 학원을 다니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특히 대치동 애들이 그 짓을 많이 하는데 요즘 목동 애들이 따라해 그걸. 대치동 애들이 뭘 많이 하느냐. 국어 수업을 2개, 3개씩 다녀. 저기 시대인지 가서 김승희 자료 가지고 와. 근데 보니까 김승희 자료를 들고 내 수업에 앉아있어. 너 왜 왔냐? 그거 다니면서. 저는 국어는 2개 들어요. 그러면서 내 것도 모의고사랑 막 이렇게 받아가. 그리고 친구를 통해서 이과 모의고사 또 복사해. 그리고 또 어디 또 딴 친구를 통해서 한수 모의고사 복사해. 책상에 막 쌓아놓고는 막 쳐다보면서 되게 뿌듯해. 우와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안 풀어. 다 푼 애들이 거의 없어. 자료 수집이 목적이냐? 또라이들 같아 진짜.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야. 본인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잘 골라서 그걸 제대로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컨텐츠, 어디에 무슨 서바이벌 뭐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의 수준에 맞는 컨텐츠 잘 컨택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공부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발 뭐 평가원스럽다, 국어 평가원스럽다는 얘기도 그래. 니네가 알아 뭐가 평가원스러운지? 내가 테스트 해봤어. 애들이 하도 오르비 수만이 이런 데서 뭐 평가원스럽다, 뭐가 평가원스럽다 얘기길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제자를 앉혀놓고 내가 실험해본 거야. 얘네한테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하고 이투스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지 지문하고 문제 이렇게 줘놓고는 풀고 맞춰보라고 그랬어. 어느 게 평가원 모의고사인지. 못 맞춰. 풀어본 지문이면 맞추겠지. 안 풀어본 지문으로 딱 이렇게 애들이 풀어보지 않았을 만한 지문을 주니까 못 맞춰. 근데 애들은 평가원스럽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 그런 거 따지는 애들 치고 대학 잘 간 애들 본 적이 없어. 어설픈 애들이 꼭 그런 거 따져가면서 공부하거든. 겸손하게 공부하세요. 겸손하게 공부하시고. 알겠지? 그리고 오늘 준 어휘책 같은 경우에는 그 어휘책은 뭐냐면, 이게 원래 이게 하이퍼나 여기만 주려고 했는데 기숙한 거는 다 달라고 해서 지금 이 어휘책만 지금 선생님 1000권 넘게 다 지금 막 주고 있는데, 이 어휘책 잘 들어요. 수능 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다루는 과목이야. 언어를 다루는 과목을 잘하려면 당연히 기본 베이스는 어휘력인데, 여러분들은 영어는 단어 수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나란 말이니까. 근데 국어는 너네가 다 어휘력이 빵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국어 어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아침에 뭐 시험 본다고 뭐 프린트 같은 거 쪼가리 나눠주면 그거 좀 보고 뭐 이런 식이지 국어 어휘를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선생님 제자들이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른 애들을 보면 이 어휘책을 선생님 현강 제자들이 5번을 보거든. 수능 볼 때까지. 수능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아까 보여줬던 이런 애들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제 어휘력이 결국 시험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특히 독서 영역에서 비문학을 니네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어휘력이야. 어휘력. 배경 지식이 아니라 기본 어휘력.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그 책 이렇게 만든 거야. 선생님 이런 걸 참 좋아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짜리 알바생을 뽑았어. 알바생을 뽑아서 연구실에다가 가둬놓고 수능 끝나고 역대 수능 평가원의 모든 시험지를 쌓으면 이만큼 되거든. 이만큼 쌓아놓고 지금부터 너희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그냥 글을 읽고 문제에 있는 선택지와 이런 보기박스 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 결과 만들어진 책이 이건데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 1등급과 4등급의 결정적인 차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압도적인 차이가 나. 기본적으로 어휘력인 거야. 결국 시험장에 갔을 때는 어휘력이야. 어휘력. 너네 영어 독해 하는데 한 지문 이거 한 몇 줄 안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돼. 뭐 풀어 그거 문제. 국어도 똑같거든. 얘들은 고전 문학의 어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비문학 어휘가 중요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말했죠? 미디어 세대라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니네 부모님 세대보다도 안 좋아, 어휘력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었어. 이 책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그 현강제자들이 오해독을 하는데 앞에 보이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주제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억, 니은 순으로 다 나눠놨어. 그래서 절반 정도는 최중요 어휘, 각 챕터 끝날 때마다 확인 문제도 있고 이 교재 맨 끝에는 역대 출제된 모든 어휘 문제를 다 망라해 놨고, 잘 들어. 수능에 출제되는 어휘 문제 2문제 또는 3문제지 그걸 맞추려고 이 책을 보는 게 아니야. 지문을 이해하면서 읽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야. 지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겠죠? 한 5번 보세요. 처음에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모르는 어휘에만 형광펜 딱딱 치면서 봐. 이래도. 두 번째 볼 때는 형광펜 친 것만 봐. 처음 봤을 때 알았던 단어는 나중에 봐도 아는 거야. 또 모르겠으면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발라. 세 번째 볼 때는 다른 색깔로 바른 어휘만 봐. 또 기억 안 나면 별표 쳐. 네 번째 볼 때는 별표 친 단어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면서 보라는 얘기야. 한 5번 보고 시험장 갈 때 가지고 가세요. 이게 니네한테 국어의 근본적인 실력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무한 패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투스 무한 패스가 요즘 많이 없어가지고 슬퍼요. 이게 다 이투스가 카메라 있지 저기. 선생님하고 친한 오지훈 선생님이나 백호 선생님이나 백이범 선생님이 원래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 가버렸어 절로. 맹사로 갔어. 그게 좀 슬픈 일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투스 학원을 다니는데 엠사 패스 있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혹시 이투스 패스가 있는 친구들은 하도 애들이 어휘책을 안 보려고 그래서 내가 강의로 찍었어. 그것도 요즘 애들의 컨셉에 맞게 10분,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요 유의어, 반의어 뭐 이게 지문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다 설명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촬영을 해놨어. 패스가 있는 친구들은 강의로 보세요. 강의로 보면 거기서 그 안에서도 더 중요한 단어 다 체크해 주니까 보면서 형광펜으로 다 해줘. 그걸 시키는 대로 해갖고 보면 되고. 그리고 패스가 있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서 수업을 못하니까. 어떤 애가 와서 그러더라. 선생님 왜 정규반 시간표에 선생님 없죠? 없어 1년 내내. 선생님은 정규반 시간에 수업 못해. 1년 내내 없을 거야. 혹시라도 신용균 수업 중간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 알겠죠? 선생님은 정규반에서 수업 안 한다고 해야 돼. 못 한다고 해야 돼. 하여튼 안 해.
왜냐면은 모든 지점에서 다 들어와서 정규반 수업 좀 해달라고 하이퍼 의료반이고 뭐고 다 공평하게 다 나기로 했어. 안 해. 내 수업만 하기에도 바빠가지고 못해. 알겠죠? 그래서 정규반에 들어갈 일은 없고 내가 수업 시간에. 혹시 패스 있는 친구들은 일단은 부기공이라는 강의가 5등급에가 그거 듣고 바로 2등급까지 치고 올라간 강의니까 전영역 학습체계 만드는 강의. 아까부터 내가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강의니까 그거 그리고 어휘 강의 그리고 타임어택 뭐 그 정도를 일단 패스 있는 친구들은 그 순서로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선생님 지금 단과 수업이 있는데 원래는 재수반 애들이 그걸 못 들어. 그걸 못 듣는데 올해부터는 김승조 원장님께서 그거를 풀었대. 재수반 애들도 원하면은 단과반에 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대. 왜냐면 내가 분명히 선포했거든. 난 정규반 수업 없다. 특강 안 한다. 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냥 수업을 현장에서 듣고 싶은 친구들은 주말에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재수반 애들도 주말에 단과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커놨대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학원에 물어보세요. 나한테 자꾸 와서 물어보지 마. 재수반 애들도 주말 단과를 들을 수 있어. 그 정확한 중간 시스템은 나도 몰라. 학원에 문의하시면 돼. 알겠죠? 선생님이 할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고 일부러 여러분들 좀 정신 차려. 선생님이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질문 아무거나 받을게.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막 쉽게 질문하고 이럴 시간 별로 없어. 아무거나 손 들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없겠죠?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을 테니까.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선생님 주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이면은 인사하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라와서 물어봐도 돼. 복도에서도 뭐 물어본다고 해서 선생님 그냥 막 생각하고 지나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세요. 알겠죠? 다들 여러분들 올해 열심히 해서 올해 꼭 목표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